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용기 작가의 단편소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78회 한국소설 신인상 당선작으로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한 가정이 중독으로 인해 얼마만큼 파괴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소설 사라지지 않는 것들.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나는 악몽을 꾸었다. 7년간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도 술을 마시던 때의 악몽을 꾸는 것이다. 꿈이 몸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찌뿌드드하거나 춥고 무더운 날이면 악몽을 꾸었다. 나는 술의 지긋지긋한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많은 노력을 했었다. TV에서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나 주정 부리는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마트에 진열된 술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술 마시는 모임에 가지 않았으며 매주 단주하는 사람들의 자조 모임에 나가 술 마실 때 남에게 입힌 상처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런데도 악몽을 꾸었다. 7년 전과 달리 가끔 꾸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꿈속은 항상 밤이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 앞에 엎드려 제발 내게서 떨어져 나가라고 애걸하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여자는 담배를 물고 비웃으면서 나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다. 식칼을 들고. 여자가 식칼로 가슴팍을 찌르려고 하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치는 꿈이었다. 그런 악몽에서 깨고 나면 나의 속옷은 땀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29번이나 입원한 사람이었다.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반항도 하고 중독자가 아니라고 우기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여러 번 입원하다 보니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퇴원한 뒤 1년 넘게 술을 끊은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술을 마셨다. 아티반 2밀리, 할돌 2.5밀리 주사하세요. 7년 전 29번째 입원했을 때 의사는 내 상태를 살피고는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 나는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A 정신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발작이 일어나 눈동자가 돌아갈 지경이었다. 몸을 떨면서 입에서 거품을 흘리자 의사는 나를 SR실로 데려가라고 하면서 처방을 내렸던 것이다. SR실은 환자가 자해할 수 없도록 사지를 침대에 묶을 수 있는 병실이었다. 아티반과 할롤 데카노아스 주사는 환자의 몸에 남아있는 힘을 완전히 빠지게 했다. 이 처방은 주사를 부리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방법이었다. 나는 보름 이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 입원 조치되었다. EMS 응급구조단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것이다. 나의 아내와 이제 막 성년이 된 아들의 동의로 입원이 결정되었다. 나는 주사를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깨가 늘어뜨려졌다. 어깨를 늘어뜨린다는 것은 온몸에 힘이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였다. 건장한 남자들이 축 처진 나의 양쪽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7층 병동으로 끌고 갔다. 의사는 요양보호사에게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나를 병동 내 SR실에 넣어 사지를 묶으라고 했다. 꿈에 나오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조순희, 순희 씨였다. 7년 전 나는 순희 씨에게 2달이나 감금되었다. 그녀는 나보다 10살이나 적었다. 나는 그녀를 순희 씨라고, 순희 씨는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당신이라고 부르다가 기분이 나쁘면 야! 하고 불렀다. 순희 씨는 기분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는 조울증 환자였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녀는 흥에 겨워 조증을 보이다가 느닷없이 우울해졌다.
우울한 상태가 되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한 번은 식사 메뉴 돈가스와 함께 나온 스테인리스 칼을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또한 홀 중앙에 있던 바둑알 40개를 삼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틀간 신문지의 대변을 보고 나무젓가락으로 변을 뒤져 바둑알 40개를 전부 찾아냈다는 일화가 환자들 사이에 회자되었다. 내가 순희 씨를 처음 만난 곳은 정신병동 홀 중앙이었다. 나는 50살로 29번째 입원한 상태였다. 여기에서 2달간 나와 순희 씨 사이에 감정이 싹텄다. 연애 감정이 아닌 서로를 위로하는 친구 같은 사이였다. 홀 중앙에 있는 소파에 같이 앉아 TV를 보기도 했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동질감을 느꼈다. 저녁밥을 먹고 7시가 되면 어김없이 홀 중앙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우정인지 연민인지 시간이 갈수록 서로 기대는 사이가 되었다. 미술교실, 공예교실, 노래교실 수업이 있었다. 평일마다 2시간씩 이런 재활 수업이 있었다. 특히 미술, 공예 등 손으로 하는 수업은 나란히 앉았다. 순희 씨는 손재주가 많아서 그림은 물론 공작물도 잘 만들었다. 종이접기도 능해 본인 것을 다 만들고 나면 내가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다. 나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생 때 술 때문에 죽었다. 의사가 판단한 사인은 뇌출혈이었지만 아버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40대의 나이에 죽은 이유가 보나마나 술 때문이라고 수군거렸다. 아버지가 죽자 술을 마실 줄 모르던 어머니까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40살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3남매를 키워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헛헛했을 것이다. 밤마다 조금씩 마시던 어머니도 1년이 지나자 중독자가 되었다.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25년이나 더 살고 술이 아닌 암 때문에 죽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다. 나 역시 어려서부터 알코올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다. 중학생 때에도 고등학생 때에도 군인이었을 때에도 문제가 많았다. 제대한 뒤에는 집에서 마시다 술이 떨어지면 어머니에게 술을 사오라고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술에 취해 넘어져 피를 흘리며 집에 들어가서도 어머니에게 술을 사오라고 고함을 쳤는데 아침에 보면 피가 흐르던 상처에 고름이 맺혀 있었다. 그런데도 대충 소독약을 바르고 술을 사러 나갔다. 어머니는 그런 날을 개차반, 개쌍놈 이라고 욕하고 밥도 주지 않으며 외면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도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며 신세를 한탄했다. 나는 중매로 아내를 만났을 때 공무원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중독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결혼 며칠 만에 중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술에 취해 옆집 담에 오줌을 싼 남편에게 그 집 할머니가 꾸중을 했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야 이놈아, 너희 집 담에다 싸지 않고 왜 우리 집 담에다 싸? 하고 소리쳤다. 나는 알코올 때문에 면석이 공직에서도 쫓겨났었다. 술 마신 다음 날이면 결근했고 술에 취해 회식 자리에서 면장에게 욕을 퍼부은 사건이 있었다. 망신당한 면장은 나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와 비슷한 일로 여러 번 징계를 받다가 결국은 면직 처분되었다. 백수가 된 내 행동은 이상하게 변했다. 아내가 돈을 주지 않아 술을 살 수 없었다. 나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길을 걸어서 모르는 사람 결혼식 피로연 장례식장에 찾아가 술을 얻어 마셨다. 그것도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해수욕장에 가서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술병에 남아있는 술을 마셨다.
김 빠진 맥주, 태양열에 데워진 소주 등 어떤 술이든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으면 마다하지 않았다. 공직에 있을 때처럼 말쑥한 복장을 한 채 노숙인이 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었다. 중독자인 나는 술 충동이 일어나면 참지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술을 마셔야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나는 동네 슈퍼가 문을 닫은 새벽이면 슈퍼 부근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막걸리 대리점 배달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막걸리 박스를 가게 앞에 배달하고 차가 떠나면 허겁지겁 한 통을 훔쳐 마셨다. 그러고는 양손에 두 통을 더 훔쳐서 저수지 뚝에 앉아 두 통을 다 마시고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나의 아내는 20년 동안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퇴원시키는 일을 반복했다. 차라리 입원하고 있어야 자신이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다. 아내는 정수기 회사에서 필터를 교체하고 청소해주는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다. 나는 돈을 벌어 아이들을 키우는 아내를 고마워하면서도 입원시키는 순간 아내의 변한 눈빛을 보곤 독한 년 이라고 말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내를 현모악처라고 했다. SR실에 들어간 다음 날 나는 사지를 묶였던 끈이 풀리고 홀 중앙으로 끌려 나왔다. 홀 중앙에는 간호사와 보호사가 근무하는 프론트가 있었다. 의사가 간호사가 서 있는 프론트 쪽으로 걸어 나오며 물었다. 이름이 뭔가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나세요? 의사는 의례적인 질문을 하며 선 자세로 차트지를 기록했다. 입원하려면 소지품을 검사했다. 아내가 꾸려준 캐리어에 속옷과 슬리퍼, 세면 도구가 들어있었다. 혹시라도 플라스틱이나 쇠로 된 물건이 나오면 압수당했다. 빗도 나무로 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었다. 혁대, 칼, 손톱깎이, 병따개, 그리고 성냥등이 있으면 빼앗겼다. 티셔츠나 외투, 슬리퍼는 허용되지만 병실에서 탈출을 시도할 수 있기에 바지와 신발은 허용되지 않았다.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당했다. 일주일이 지나 알코올 기운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 하루에 2시간이지만 휴대전화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 통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쓸 수 있었다. 의사 상담사와 면담하는 의례적인 절차가 끝났다. 보호사에게 병실 수칙을 설명받았다.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는지 환자들이 병실에서 복도로 나와 일렬로 줄을 서고 있었다. 보호사는 우선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개인 짐을 병실로 옮기자고 했다. 환자복과 이불도 그때 주겠다고 했다. 배식줄에 서려고 복도 끝으로 가는데 누가 말을 걸어왔다. 형님, 언제 들어왔어요? 또 뵙네요. 706호로 오세요. 빈 침상이 하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걸어온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잘 모르는 표정을 짓자 미소를 지으며 저 명남이에요. M병원에서 옆 침대에 있었잖아요. 그제야 명남이가 생각났다. 명남이는 나보다 한 살이 어린 조현병 환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다. 명남이는 노총각이었다. 영등포역 앞에서 순댓집을 하는 노모와 함께 살았다. 전에 만났을 때보다 많이 살이 쪄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해졌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약 때문이라고 했다. 명남이는 조현병 치료제인 자이프렉사, 아빌리파이정, 인데놀과 로라반을 먹었다. 원래 163cm의 키에 80kg이 넘는 비만인데 이 약을 먹은 부작용으로 식욕이 더 생겼다. 그래서 100kg이 넘는 초고도 비만이 되었다. 그랬기에 명남이는 물에 빠진 돼지가 헤엄치는 것처럼 흐느적거리며 뒤뚱거렸다. 나는 보호사에게 이왕이면 706호로 배정해달라고 부탁해서 명남이의 앞자리를 배정받았다. 조현병인 명남이는 현직에 있는 여자 대통령과 사귄 적이 있다는 망상을 보였고 가끔 귀에 나방이 들어가서 윙윙거린다고 호소하기도 했었다. 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나방을 꺼내달라고 나에게 숟가락을 가져온 적도 있었다. 그는 환시와 환청을 경험하는 딜루전 환자였다.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잠을 자던 나는 오줌이 마려워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병실 안은 창밖에서 비치는 교회의 십자가 불빛뿐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명남이가 얼굴 바로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당혹스럽고 무서웠다. 나는 명남이가 목류병 증세를 보이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야만 다음부터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 새끼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아이고, 미친놈의 새끼들만 모아놓은 방에 들어온 내가 미친놈이지. 거친 언사에 언성까지 높아 잠을 자던 다른 환자들이 깼고 한 환자가 병실 형광등을 켰다. 그제야 명남이도 수면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명남이는 나를 형이라고 불렀다. 배식 받을 때나 미술 수업 등 재활 교육 때마다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랬던 명남이를 병원에서 다시 만난 것이었다. 그를 만나 반가웠다. 그 때문에 병원에서 만난 새로운 환자들과 낯설고 어색한 마음이 줄어들었다. 우리 병동에는 1인실인 SR실 1개와 2인실 2개, 그리고 6인실이 7개 있었다. 6인실 4개에는 남자들이, 나머지 3개에는 여자 환자들이 있었다. 입원 환자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절반을 넘었고 조현병 다른 환자들이 뒤섞여 있었다. 여자들이 수용된 병실에 순희 씨가 있었다. 나는 순희 씨보다 일주일 먼저 퇴원해서 B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있었다. 집은 조금 수리했지만 부모님이 살았던 시골집 그대로였다. 나는 태어난 뒤에 집에 있거나 교회에 나가는 것 말고는 정해진 일과가 없었다. 매일 교회에 나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나와 뚝길을 걸어 집으로 가고 있는데 휴대전화벨이 울렸다. 순희 씨가 퇴원했다며 D광역시에서 만나자는 전화였다. 반가운 마음에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 개중 비싼 옷을 골라 입고 집을 나섰다. 순희 씨는 나를 만나자마자 동거를 제안했다. 중학생이었던 14살 때 자기를 성폭행한 목사를 찾아가 돈을 얻어오겠으니 그 돈으로 집을 구해서 같이 살자는 것이었다. 순희 씨의 권유로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갔다.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순희 씨를 따라갔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마음보다 당장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다. 짧은 치마를 입고 껌을 씹으며 커피숍에 나타날 때부터 이미 순희 씨는 추파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순희 씨는 병원에 있을 때 스스로를 애교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었다. 섹스 기술은 자신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모텔 방문을 열자마자 말없이 서로가 입술을 탐했다. 긴 키스가 이어지면서 각자가 자기 옷을 벗어 던졌다. 첫 섹스는 순식간에 끝났다.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성기가 다시 발기했다. 이번에는 집요하게 순희 씨의 몸뚱어리를 탐했다. 순희 씨를 만족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덤벼들었다. 당시에 나는 아내와 섹스를 안 한 지 2년이 넘어서고 있었다. 아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나를 폐인처럼 취급했던 것이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내에게 이미 버림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2차례 섹스가 끝난 뒤 모텔 프런트로 전화를 걸어 술을 시켰다. 10,000원이면 맥주 3병과 마른 안주가 나왔다. 술을 가져온 모텔 종업원에게 슈퍼에서 소주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종업원은 남는 돈은 가지라는 말에 술을 사왔다. 나와 순희 씨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소맥을 마시다가 섹스를 반복했다. 다음 날 모텔에서 기다리라는 쪽지를 남기고 순희 씨가 외출했다.
침대 밑에 소주와 새우깡, 육포를 사놓았다. 술을 마시다가 자다가를 반복하는 사이 순희 씨가 모텔로 돌아왔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1,000만 원을 들고 온 것이었다. 목사에게 돈을 안 주면 라카 스프레이로 교회 담벼락에 성폭행범이라는 낙서를 하겠다고 협박해서 받아온 돈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순희 씨에 의해 2달 동안 감금되었다.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동거하기로 동의한 것이 신체적 자유를 빼앗기는 결과를 만들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섹스하면 행복할 거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동거는 감금으로 변했다. 동거를 시작하자 순희 씨는 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방에 있는 찬장 안에 넣었다. 순희 씨는 나에게 앞으로 자기가 먹여 살리겠으니 바깥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순희 씨는 나를 가스라이팅 할 정도로 고도의 두뇌를 가진 여자였다. 나는 감금된 내내 외부와 연락할 길이 없었다. 순희 씨는 나를 방 안에 두고 방문 경첩에 무거운 자물쇠를 잠그고 외출했다. 순희 씨는 매일 검은 옷을 입고 외출했다. 그녀의 옷은 대부분 검은색이었다. 방문 밖에 2평 정도의 주방 공간이 있고 다시 현관문이 있었다. 현관문에도 이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고 외출했기 때문에 탈출을 하려면 2개의 잠금 장치를 부수어야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순희 씨가 외출할 때마다 방 안에 소주 5병을 넣어 주었다는 것이다. 나에게 술은 한 끼 요깃거리이자 생명을 이어가는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였다. 술만 있으면 마음이 느긋하고 안심되었다. 중독자인 나는 술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차를 가진 기분처럼 행복했다. 나는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깨서 또 마시는 일상을 반복했다. 구석에 스테인리스 요강이 있고 14인치 구형 텔레비전과 이불, 그리고 냉동실과 냉장실 문이 하나로 되어 있는 작은 냉장고가 있었다. 방 윗목에는 밥상 겸용으로 쓰는 좌식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속옷과 양말이 개어져 있고 내가 가방에 넣고 다니던 성경책이 올려져 있었다. 요광에 든 배설물을 빼면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자다 깨기를 반복하며 술을 마시는 중독자에게 낮과 밤을 구별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휴대전화를 빼앗긴 데다 벽시계도 없었기에 TV도 공중파 방송만 나와서 오후 5시 반이 되어야 볼 수 있었다. 창문 밖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의 양으로 어느 정도는 시간을 짐작할 수 있지만 반지하방이라 볕이 잘 들지 않았다. 그래서 동굴에 갇힌 것처럼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꼼짝없이 갇혀 지내는 날이 많았다. 나는 며칠 지나지 않아 계획적으로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언제나 알코올 기운에 젖어 정신이 혼미했고 몸이 노곤했다.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방을 얻은 다음부터 순희 씨는 나와의 섹스를 거부했다. 순희 씨는 섹스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쩌면 불감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었다.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나쁜 기억 때문일 수도 있었다. 나를 꼬드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순희 씨는 처음부터 섹스를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순희 씨는 나와 같은 이불에서 잠을 잤지만 살이 부딪히지 않도록 등을 돌리고 웅크린 자세로 잤다. 그렇지만 그녀는 다른 면에서는 아내처럼 굴었다. 그녀는 매일 나를 위해 정성껏 술상과 밥을 차려놓고 외출했다. 외출하기 전에 설거지는 물론 방바닥도 말끔히 청소했다. 나는 늘 술에 취해 밥을 먹었고 배설했다. 만취해 식이장애를 일으켰을 때는 먹은 음식을 입으로 토하는 일도 많았다. 안주를 잘 먹지 않아서 하루에 다른 사람 한 끼도 안 되는 밥으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다. 아내에게서 많은 전화가 왔을 것이지만 순희 씨가 휴대전화를
부엌 잔장에 놓아 받을 수 없었고 외부와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당시 순희 씨는 내 전화에 저장된 아내, 딸, 그리고 동생, 누나, 재수 씨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를 시도했었다고 했다. 돈을 붙이지 않으면 나를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나는 동거를 시작한 한 달 동안 순희 씨의 잔혹한 폭력성을 알지 못했다. 머리맡에 소주와 안주를 두고 외출하는 순희 씨와 사는 것에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었다. 나는 순희 씨가 없는 방에서 혼자 먹는 술이 좋았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마시는 게 좋았다. 술만 있으면 만족을 느끼는 하루하루였다. 당신, 이나 밀려가 맞아요? 외출해서 돌아온 순희 씨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술에 취해 남동생이 하나 더 있었지만 돌이 되기 전에 죽었다고 말했다. 순희 씨는 돈을 갈취할 대상자로 가족 수를 물은 것이었지만 나는 순희 씨가 나를 측은하게 생각한다고 여기고 대답한 것이었다. 남동생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이라고 했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은 정말 기억력이 좋아 라고 말했다. 순희 씨가 외출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직업이 있어서 외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우리는 순희 씨가 외출해서 돌아와 함께 술을 마실 때 주로 대화를 했지만 순희 씨는 밖에서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 당시 순희 씨는 말이 적어지는 우울 증세를 보일 때가 많았다.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나는 만취해 있다가도 순희 씨가 돌아올 때가 되면 마시는 양을 줄였다.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구박받지 않을 것 같았다. 바깥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지만 반지하 방으로 들어오는 볕의 양으로 시간을 짐작해 마시는 술의 양을 조절하려고 노력했다.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처음으로 순희 씨에게 맞았다. 나무자루로 된 방비로 20대쯤 맞고 나서야 순희 씨가 무서운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술에 취해 맞지 않았더라면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술은 공포심도 줄어들게 했지만 통증도 반감시켰다. 요강이 넘치게 대변을 봐서 요강 뚜껑이 잘 안 닫힌다는 게 순희 씨가 화를 낸 이유였다. 냄새가 원인이었다. 순희 씨는 처먹고 똥 싸는 거 말고는 쓸모없는 인간아 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면서 어깨 쪽지와 팔뚝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마구잡이로 때렸다. 저항하려고 했지만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술에 취해 비틀댈 뿐이었다. 그날 나는 빗자루를 피하지 못하고 흠씬 맞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처음 매를 맞은 날은 나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려다가 실패한 날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는 왜 맞는지, 왜 그녀가 화를 내는지 몰랐다. 진짜로 똥을 많이 넣어서 혼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먹는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대변량을 줄이겠다고.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순희 씨는 중학생일 때 목사에게 성폭행 당했던 얘기를 꺼냈다. 이미 병원에서 순희 씨가 보육원에서 컸고 10살에 입양되었던 얘기를 들었었다. 그렇지만 입양한 사람이 목사 부부인 것은 그날 처음 들었다. 목사는 아들만 둘이었다. 순희 씨는 14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목사의 둘째 아들 성노리개가 되었다. 순희 씨보다 2살 많던 둘째 아들이 가슴을 만지고 아랫도리에 보송보송 돋아난 솜털을 더듬었다.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키스가 전부였지만 둘째 아들을 마주보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게 고통스러웠다. 목사의 부인인 순희 씨의 새어머니는 착한 사람이었다. 순희 씨를 친딸처럼 살갑게 돌보아 주었다. 그래서 순희 씨는 둘째 아들의 행위를 받아들이고 비밀로 간직해야 새어머니에게 좋은 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6개월쯤 지나 목사가 교회 무대 뒤에 있는 대기실로 순희 씨를 불렀다.
그때부터 2년 뒤 가출할 때까지 목사의 성폭행이 계속되었다. 순희 씨는 집요했다. 내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지만 아내와 가족 누구도 순희 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돈을 뜯어내려고 인질극을 벌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 가족은 수십 차례 입원하며 가족의 속을 썩인 알코올 중독자에게 돈을 줄 만큼 마음이 따뜻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내는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다. 어쩌면 내가 어디 가서 죽기를 바랄 수도 있었다. 아내와 동생, 누나까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순희 씨는 나를 때리는 곳으로 화를 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 마누라는 당신을 찾지도 않네.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실종신고도 안 하는 거야? 나는 순희 씨가 돈을 뜯으려고 하는 줄도 모르고 오죽하면 그러겠어. 너 같으면 나 같은 남편을 데리고 살고 싶겠어? 라고 대답했다. 순희 씨는 우리 가족을 한심한 집안이라고 욕하면서 술을 마시고 때렸다. 순희 씨는 술에 취하면 휴대전화를 꺼내 트로트 노래를 들었다. 우울할 때마다 동백아가씨라는 곡을 즐겨 들었다. 가녀리고 구성진 가수의 노랫소리는 나까지 우울하게 만들었다. 순희 씨의 우울증이 노래 가사로 이어져 나에게 전염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조증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가사가 심금을 울렸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외로움을 느꼈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웠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순희 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갇혀 지내는 동안 추석이 지나 초겨울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겨울이 되었는지 순희 씨가 보일러를 틀어주고 외출했다. 그녀가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나는 매일 요강에 배설하며 소량의 안주만으로 매일 소주 5병의 술을 마셨다. 중독 증세는 날로 심해지고 있었다. 손이 떨려 젓가락질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작은 소주잔으로는 술을 마실 수 없었다. 수전증으로 잔을 2손으로 들어도 반 넘게 흘릴 정도였다. 몸은 기진해 있었고 동공은 풀려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거의 안주를 먹지 않았다. 안주로 배를 채우면 그만큼 술을 넣을 위장 공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했고 안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까웠다. 손해보는 느낌이었다. 다른 일은 손해를 봐도 괜찮은데 술을 넣을 위장 공간이 다른 거로 채워지는 게 아까웠다. 어느 날은 멸치 한 마리를 안주로 소주 5병을 마셨다. 다른 날은 다시마 한 조각으로 안주를 대신했다. 먹은 게 없으니 배변 장애가 생겼다. 오줌이 마려운데도 나오지 않았다. 병원에 있을 때 어떤 환자가 오줌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뇨제를 처방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그 환자처럼 중증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타구니를 요강에 대고 아무리 힘을 줘도 오줌이 나오지 않았다. 어쩌다 나오더라도 오줌빨이 가늘고 찔끔 나오다 말았다. 먹은 것이 없으니 대변을 보는 일 또한 장애가 생겼다. 변을 보려고 요강에 앉아 힘을 주면 항문은 찢어들 듯 아팠지만 나오는 것은 거의 없었다. 언제부터인지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다른 환자들이 환청이나 환시, 환촉, 망상을 경험하는 걸 보았었다. 망상 환자를 보아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내가 직접 경험하기는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귀에서 모기 소리처럼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사이렌 소리가 되었다.
나중에는 메가폰 소리처럼 커졌다. 멈추었다가도 몇 분이 지나면 다시 시작되었다. 어떨 때는 나방이 날아가는 것 같은 소리였다가 나팔 소리처럼 큰 진동음이 되었다.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한 번 시작되면 몇 분간 끊이지 않았다. 귀를 틀어막아도 소용이 없었다. 한 번 시작되면 환청 소리는 책이나 TV에 집중해도 멈춰지지 않았다. 환청이 들리자 이렇게 계속 술을 마시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꿈에 시체가 보이기도 했다. 명남이가 환청을 들으며 했던 말들이 생각났다. 누가 나를 계속 따라와. 귀에 나방이 들어갔나 봐. 윙윙거리다가 죽어, 죽어 라고 나방이 말을 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계속 갇혀 지내다가는 명남이처럼 진짜 미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도망을 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창문의 입부분만 햇볕이 들어오는 반지하 방이었고 창문에 철망으로 새씨가 달려 있었다. 외딴 집인지 지나가는 사람의 인기척도 없었다. 이 방에 이사 오는 날도 술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한적한 데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봤자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간혹 길고양이 그림자가 창문 밖에 비추는 것 외에는 어떤 인기척도 없었기 때문이다. 2달 가까이 술을 마셨더니 몸이 말이 아니었다. 초췌하고 깡마른 몰골보다 더 큰 문제는 눈에 초점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계속 마시다가는 죽을 것 같았다. 영양실조는 기본이요. 뇌 속까지 술에 젖어 모든 기억을 잃을 것 같았다. 자신이 누군지, 이름이 무엇인지 많은 걸 잊고 입원했던 알코올 중독자 변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변 씨는 40년간 100번 넘게 입원한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 경지의 중독자였다. 8초에 소주 한 병을 마셔서 회식 자리에서 1등을 했었다고 자랑하던 노인이었다. 그는 입원 횟수는 어느 정도 기억했지만 다른 기억은 가물가물했다. 가끔은 본인의 이름을 잊어 침대에 걸린 이름표를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다. 변 씨는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는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이 병은 알코올 중독과 영양실조를 가진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병이었다. 변 씨는 근육 없이 뼈만 남아 170cm가 넘는 키에도 40kg의 체중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장소를 혼동하곤 했는데 감금되었을 때 내가 그랬다. 남의 집에 감금되었다는 현실을 잊고 병실에 있는 걸로 착각하거나 가족과 지내던 집의 방과 헷갈리는 일이 있었다. 아들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공무원 생활을 했던 읍과 면의 지명이 생각나지 않은 일이 잦아졌다. 변 씨처럼 최고 경지의 중독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2달이 되어가면서 꿈에 순희 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감금된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몸부림쳤다. 도망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제나 방도를 찾지 못하고 깨어났다. 땀에 젖어 우두커니 앉아서 흐느꼈다. 코를 골며 옆에서 자고 있는 순희 씨가 들을세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도망치려고 마음먹은 적도 많았다. 술 마시는 것을 멈추고 감금된 방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려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술을 마셔야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다. 당장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도망쳐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갈망 앞에서 늘 무너졌다. 조금씩 중증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감금에서 벗어난 것은 우연이자 요행이었다.
어느 날 순희 씨는 나의 딸에게 전화했다. 이제 막 성년이 되었을 재수생 딸에게 순희 씨가 돈을 달라고 전화한 것은 조금 의외였다. 하지만 아내는 물론 누나나 동생도 협박성 전화에 반응하지 않아서 돈을 벌지 못하는 딸에게까지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순희 씨 전화를 받은 딸은 똑똑했다. 아줌마, 영상통화로 걸어주세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보다 예쁜지 확인해야겠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보다 예쁘면 엄마에게 돈을 붙여주라고 할게요. 아빠가 행복을 찾아 미인에게 갔다고 생각하고 말려고요. 사실 우리 집에 아빠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빠를 달가워하는 사람도 없고요. 딸은 영특했다. 순희 씨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 액정으로 스쳐 지나가는 영상을 확인했다. 그러다가 영상에서 N 문구점 간판을 보았다. 순희 씨가 통화하면서 걷는 것을 확인하고 문구사에서 집에 도착하는 도보 시간을 쟀다. 그렇게 문구점과 집과의 거리를 추측했다. 경찰관 둘과 아내, 그리고 20살 딸이 나를 찾아왔다. 현명한 딸 덕분에 휴대전화 영상을 통해 순희 씨의 얼굴이 노출되었고 N 문구점을 인터넷에서 조회하여 D광역시의 인적 드문 뒷골목 반지하방을 찾은 것이었다. 순희 씨가 외출해서 돌아오는 시간대에 근처에서 잠복한 아내와 딸은 순희 씨를 미행했다. 그렇게 내가 감금된 집을 찾았다. 곧이어 아내와 딸은 경찰을 불러 나를 구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순희 씨는 일정한 구역, 장소,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신체 활동을 제한, 박탈한 죄인, 감금죄와 가혹행위로 인한 불법 가중 특수감금죄가 적용되었다. 협박죄도 포함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나는 아내와 딸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멍든 상처 말고 다친 데가 없었다. 자유를 얻었다. 누군가에 의해 갇히는 것을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정신병원에 갇히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하루 넘게 긴 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차려 먹었다. 백주라 그런지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정수기 회사에 나갔고 딸은 D광역시에서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고등학생 아들은 저녁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겠다. 죽어서도 술을 먹지 않겠다. 죽으면 제사상에 술 대신 사이다를 올려달라. 이것이 유언이다. 라는 글을 일기장에 적었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았다. 가족도 그리고 친구도 돌아오고 술 때문에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었다. 노력하면 일자리도 구할 수 있을 거였다. 정 안 되면 막노동을 해서라도 가장의 역할을 해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냈다.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성경책을 펼쳤다. 좋아하는 마태복음 구절을 읽었다. 그러다가 신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골몰이 생각했다. 이미 나는 제정신이 아닌 사탄이라고 생각했다. 신은 인간에게 지능을 주는 대신 정신병도 주었다. 신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울증, 자폐증, 불안장애에 취약하게 만들어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형평성을 맞추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인간은 동물 복제를 시작으로 신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나중에는 신조차 만들 수 없는 것을 인간이 만들지도 모른다. 성경책을 덮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술을 끊으려면 신 말고는 기댈 데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수십 번 입원할 만큼 술 때문에 인생이 꼬인 사람이었다. 술 때문에 가족은 물론 세상에서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친구에게 외면받았고 술 문제로 직장을 잃었다. 몸은 물론 정신까지 철저히 망가졌다. 술 마실 핑계를 만들다 보니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되었다. 외롭다고 투정 부리고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한탄했다. 남을 탓하며 세상을 원망했다. 술은 정신을 마비시켰다. 늘 한숨 짓고 후회하게 만들었다. 술은 나의 눈물이 되었고 하소연이 되었다. 순희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나는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체포와 감금의 죄는 형량이 무거운 범죄였다. 나는 증인석으로 나가 질문을 받았다. 증인석에서 내려오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던 순희 씨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정에서 가해자 진술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나를 감금하고 매일 외출했던 이유였다. 그녀가 매일 보육원에 가서 자원봉사로 설거지 등 굳은 일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애증의 감정을 느꼈다. 돈이 필요해서 우리 가족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지만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를 가진 내가 고아로 자란 그녀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졌다. 그게 사람의 도리이자 질긴 인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선물일 것 같았다. 등을 돌려 판사를 바라보고 말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나요? 판사가 허락했다. 저와 조순희 씨가 만난 곳은 정신병원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지내던 병원에서 저와 조순희 씨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저 여인이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아마 술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술은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천사 같은 사람도 술을 마시고 중독자가 되면 악마가 됩니다. 술김에 나쁜 마음을 먹은 조순희 씨에게 최대한 형량을 낮추어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시여자교도소에서 복역했다. 특수감금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음에도 징역 3년의 형량은 판사가 최대한 선처한 선고였다. 내가 그녀의 소식을 아는 것은 여기까지다. 만기 출소했지만 그녀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꿈에서 그녀를 만나고 있다. 7년 동안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고 살아왔지만 알코올 중독자라는 멍에는 평생 따라다닌다. 중독자라는 부적은 평생 나에게 달라붙어 있을 것이다. 술로 인한 오랜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될 것이다. 지금은 환청 증세가 없어졌다. 기억력도 좋아졌다. 술을 끊어냈더니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술을 마실 때나 지금이나 술에 얽힌 기억들이 떠오르고 눈물이 되어 흘러내린다는 사실이다. 중독자라는 오명처럼 평생 안고 갈 숙명인지도 모른다. 악몽처럼.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단번에 깨부수지 않으면 끊기 어려운 것이 중독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독자는 환자라는 인식하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책에서 읽었던 신라의 김유신 장군 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말을 탔는데 자신의 애마가 기생집으로 향하자 단칼에 애마의 목을 쳤다는 일화인데요. 얼마나 끊기 어려웠으면 애마를 죽일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기도 하였습니다. 책도 너무 많이 읽으면 책벌레라고 하듯이 어떤 것이든 중독은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설 작품을 통해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책나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